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몇 가지 수업 모형은요, 다 유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시나리오 기반의 그 수업 모형이라는 것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PBL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죠? PBL은 Problem Based Learning, 그래서 문제 중심 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많은 교육 현장에서 이 보편적으로 PBL 수업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한 번쯤 들어봤지만 손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런지 이 PBL 수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L은요, 먼저 말 그대로 문제를 중심으로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와는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문제를 푼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죠. 수업에서 문제풀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떤 단원을 배우고 선생님이 연습 삼아서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봐 라고 하는 문제는요, PBL에서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문제중심 학습의 문제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PBL 수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PBL에서는요, 학습자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합니다. 이 실제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배우는 영역에서 만약에 나는 과학 선생님이 될 사람으로서 어쩌고 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PBL 교육이 이루어지면 내가 나중에 과학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실제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 간에 서로 공동으로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이때는 토론만 하고 논의만 하고 협력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그걸 통해서 뭔가를 좀 찾아보고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별학습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학습과 협동학습이 같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의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그냥 문제만 풀고 말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논의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모르는 것을 찾아보고 여태까지 학습하지 않았던 것들을 추려내서 어떤 걸 학습하겠다, 이런 플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PBL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PBL 뭔가 좀 복잡하고 쉽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시죠?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BL은요, 여러분들이 PBL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이 문제를 만들기가 여태까지 내가 쓰던 받아보던 경험하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PBL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PBL에서 제공하는 문제는 우리가 어떤 문제냐면 비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구조적이다 비구조적이다라는 거는 뭔가요? 구조적이라는 것은요, 제일 먼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정확한 단계와 순서를 가지고 있고 잘 짜여져 있어서 틀이 정확한 것을 우리가 구조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 이런 식의 어떤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건설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주어지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는 하나의 원인이 정확하게, 그건 철판 공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아니면은 중간에 검수를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하나로 단일하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막 찾아보고 어쩌고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을 수 있고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잠재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파악하고 하는 과정에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요, 이걸 먼저 하고 이걸 먼저 하고 딱 그 방법이 정해져 있지도 사실은 않습니다. 이것처럼 현실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나 또는 해결책이나 또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탐구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요, 정확하게 이거 다음에 이거, 이거 다음에 이거,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은 비구조적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되게 현실적인 문제다, 또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가지는 속성은 비구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의 실마리가 명시적으로 딱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비구조적이다라는 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구조적이다, 비구조적이다. 그래서 이 비구조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현실의 문제들은 아주 실제적이고, 실제적이다 보니까 비구조적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얼핏 보기에 엄청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많이 보아오던 문제들이, 예를 들면 수학에서 뭐 어떤 개념들을 배우고 문제풀이를 배우면 하다못해 그것이 문장제로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영희가 뭐 학교까지 가는데 거리는 얼만데 그 중간에 철수를 만나서 뭐 거기까지는 무엇을 타고 가고 어쩌고 라는 식으로 문장제로 조금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문장제로 문제를 최근에는 막 이런 스토리 기반의 많은 문제들을 주곤 하긴 하지만, 그 역시도 보면은 거기에 들어있는 수치 몇 개 안 되고 그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거리 구하는 공식, 시간 구하는 공식, 이런 것들을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것이 실제적인 문제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오늘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영희가 학교를 가는데 중간에 철수를 만나서 중간에 교통수단을 뭘 이용해서 가고 어쩌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 문제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어떻게 하면 학교를 가장 빨리 갈 것인가, 뭐 가장 경제적으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따지다 보면요, 훨씬 더 복잡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뭔가 하면 현실 세계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루어야 하는 정보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문제중심 학습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자꾸만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자꾸 노출을 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냥 단순하게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런 현실적이고 비구조적이고 실제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학습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한 이유는요, 문제중심 학습과 같은 이런 문제들이 현실의 문제이고, 실제로 교육을 받고 나와서 그러한 지식들을 사용할 현실의 상황은 문제중심 학습에서 다루던 그런 문제처럼 복잡하고 비구조적이고 실질적이고 이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내용이 실제로 잘 적용이 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도 실제와 유사한 자꾸 그러한 환경에 노출을 시켜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문제중심 학습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중심 학습은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그때 중심은 누구입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일일이 해석을 해주고, 자, 여기서 무슨 정보를 써야지, 여기서는 뭘 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요, 문제중심의 학습을 하는 의미가 별로 없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이 문제중심 학습은요, 전적으로 학습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무엇을 조금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를 기대하고요. 물론 완전히 잘할 수 없겠죠. 그럴 때 교수자가 그런 학습자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면서 학습자 스스로 어떤 것들을 학습해 나가고 친구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게 문제중심 학습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중심 학습에 여러분들에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모형이라는 설명 드렸었죠? 어떤 게 수업 모형인지. 문제중심 학습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누구라도 나중에 문제중심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중심 학습의 수업 모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초기에 문제중심 학습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팀 기반으로 협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팀을 구성하고 팀끼리 서로 알아가는 그런 학습 활동을 제일 먼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를 제시하는데요. 무엇을 가르쳐 놓고 나중에 자 문제 풀어라 하는 그런 수업 아니라고 했습니다. 문제중심 학습은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를 시작으로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초반에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문제를 제시하는데 이때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 했습니까? 비구조적이고 현실적이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라고 같이 학생들과 교수자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문제를 한번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학습자들이 그러면 문제가 이런 거였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에는 이런 걸 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모르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걸 조금 더 찾아보고 공부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른 친구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러면 요 부분을 조금 더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문제 해결해야지 하는 과정이 이제 개별 학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기본을 조금 만들고 와서 협력적으로 팀원들과 함께 이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결책을 도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 해결 학습에서는 팀이 한 반에 팀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해결책만 다 제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 팀들의 해결책을 다 공유를 해요. 그렇게 하면은 저 팀에서는 저렇게 생각한 것을 우리 팀은 왜 그때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까? 저 팀에 저런 거는 잘했지만 우리 팀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더 잘했어. 이런 식의 성찰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이런 학습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문제 해결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교수자가 마지막으로 이 수업을 좀 정리해주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가지는 어떤 좀 그 부족한 부분이 뭔가 좀 정리되는 느낌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에 종합정리 부분에서 아주 짧은 렉처, 강의 타입으로 중요한 요소나 학생들이 발견했던 점, 만약에 놓쳤던 점,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해주는 수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자 중심 수업에서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요. 교사도 그렇지만 학습자들도 자신들의 학습을 이제 성찰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의 학습이 어떻게 내가 잘을 했고 어떤 부분들은 잘못했고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성찰 활동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중심 학습을 한번 만들어서 실제로 수업을 해보세요 라고 하면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뭐 좀 어렵고 불명확하고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이 문제중심 학습의 문제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문제중심 학습을 경험해보기 전에 문제중심 학습의 속성을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문제중심 학습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때야 된다고요? 비구조적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중심 학습의 문제는. 그리고 이 비구조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실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중심 학습에 학습자들이 몰입감을 가지고 더 나의 문제구나라고 느끼려면요. 학습자를 주인공으로 문제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중심 학습의 문제로 좋은 문제는 해결책이 여러 가지가 되는 문제여야지만 학습자들이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언제 제시되는 문제라고 했습니까? 수업의 마지막에? 아니죠.
수업의 초반부에 문제가 제시가 되어서 이것을 중심으로 학습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문제여야 됩니다. 자, 다 가르쳐 놓고 선생님이 다 가르치고 자, 연습 문제 풀어보세요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오늘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몇 가지 수업 방법은요. 수업 모형은 맥락을 가진 이야기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왜 맥락을 가졌을까요? 그렇죠. 현실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맥락을 가진 이야기 기반으로 문제가 제시됩니다. 자, 그럼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 문제중심 학습의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그죠? 봅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보던 일반 형태의 우리가 강의식 수업이나 이런 것을 하고 나중에 제시되는 문제와 문제중심 학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강의식 수업의 보통 문제 스타일입니다. 보세요. 자, 오늘 수업의 목표가 우리가 영어 수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오늘 수업의 목표가 should와 조동사 should와 should not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일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까? 선생님이 자 should는 어쩌고 should가 나온 다음에 주어 should가 나온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고 어쩌고 막 설명을 하시겠죠. 문법적인 설명을 하시고 또는 부정어를 만들 때는 should not을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동사 원형을 쓴다 막 이런 식의 문법적인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제 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하시고 이런 그 문제를 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should와 should not을 넣어서 문장 5개씩을 각각 만들어요 라고 하는 문제를 줄 겁니다. 이것은요, 문제중심 학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 보세요. 구조적이에요, 비구조적이에요. 내가 해야 될 거 너무 명확해요. should에다가 주어 넣고, should 넣고, 동사를 넣는 이런 구조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구조적이에요. 해결책은 몇 개가 있어요. 내가 should와 should not을 가지고 5개씩 문장 만드는 거, 해결책은 내가 하라라는 거, 다르지 않아요. 자, 해결책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라도 비슷한 식의 학습 활동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 뭐 이런 거 없죠? 이야기, 스토리 없습니다. 나는 누구예요? 나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문제를 푸는 학습자일 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논쟁의 여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should를 가지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언제 주어지죠? 수업이 교수자의 설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의 후반부에 주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일반 수업의 문제예요. 그러면 문제중심 학습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중심 학습의 문제는요.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은 A중학교의 누구입니까? 학생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A중학교에서는 중학생이 처음 되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각 학급마다 자기 학급에서 지킬 룰을 만들어서 각 학급끼리 학급 룰 이런 대회를 자랑하기 대회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 친구들은 우리 반의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는 영어 교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들이 각 학급 규칙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것, 좋은 것, 해야 되는 것을 5개씩 만들고요. 부정적인 것을 5개씩 우리가 학급 규칙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제출일은 오늘 저녁 7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 발표 대회를 해서 학급 규칙을 아주 그리고 흥미롭게 창의적으로 만든 팀에게는 우리가 부상을 하겠다. 이런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게 바로 문제중심 학습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영어 시간 초반에 선생님께서 학습자의 팀을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를 주십니다. 그러면 문제가 제시되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학급 규칙이 각 조별로 규칙을 만들어서 어느 조가 여러분들은 1조는 1반이라고 하고 2조는 2반, 3조는 3반이라고 할 때
다 만들어서 어느 조가 가장 잘 만들었는지 우리 자랑하기 대회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선생님이 그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 문제를 받고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자,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막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서 이제 개별학습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해야 한다가 should래. 아, 야, 해야 한다라는 말에 내가 찾아본 영어에 보면 have to도 있대. 막 이러면서 영어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럼 하지 말아야 한다는 뭐지? 야, 부정어는 보통 그 다음에 not을 붙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찾아보면서 일단은 학습이 학습자들 주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재미있게 막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야, 우리 점심시간을 2시간을 해야 해. 이런 룰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것들을 막 끌어다 붙이면서 룰을 만들겠죠. 또는 우리는 뭐 아침에 등교 시간을 10시로 해야 해. 뭐 이런 식의 룰을 만들어 보기도 하겠죠. 이러면서 학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을 아까 그 일반적인 수업에서도 배우는 것은 should와 should not이나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문제중심 학습 수업에서도 배워야 되는 것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업 방법을 바꿈으로써 학습자들의 학습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조별 활동으로 이렇게 만든 것을 각 조에서 학습자들이 각각 만든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아, 저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구나. should만 찾았던 조에서는 다른 조에서는 아, 해야 한다라는 것을 should뿐만이 아니고 have to도 있구나. 저 조에서 생각한 걸 우리는 왜 찾지 못했을까. 이러면서 서로의 성찰 활동이 일어나고 선생님은 수업 마무리 부분에서 실제로 이제 그 학생들이 놓쳤던 부분, 잘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면서 수업을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제 문제중심 학습의 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문제중심 학습의 수업을 하게 될 때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중심 학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학생들이 이것이 딱딱한 재미없는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학생의 몰입도가 상당히 높고 동기가 유발되기 쉽습니다. 일반 다른 강의식 수업에 비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흥미나 재미만을 위해서 문제중심 학습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더 큰 장점은 실제로 이렇게 현장과 현실과 비슷한 문제에 자꾸 노출을 해서 학습자들을 교육을 하다 보면요. 배운 것들이 나중에 실제 현장에 나갔을 때, 현실에 나갔을 때 그 유사한 상황이 되었을 때 훨씬 배운 지식을 전이를 잘한다라는 거예요. 배운 것들을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어떤 회의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배운 게 실제 적용되지 않아 이런 식의 많은 회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중심 학습 같은 경우는 학습을 시키는 현장의 그 교실 모습부터도 현장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자꾸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인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문제중심 학습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면에 어려운 점,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문제중심 학습에 관한 많은 학습을 한 현장의 교사들이 또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참 수업을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런데 문제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잘된 문제를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교수 설계 과정이 그렇듯이 혼자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그 문제의식을 가진 그 선생님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교육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나는 과학 선생님인데 수학 선생님인데 이런 수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머리를 맞대고 하면서 좋은 문제를 협력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이런 문제중심 학습에 좀 많은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 문제중심 학습과 같은 수업은요, 실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학업 성취가 조금 낮거나 이런 그 학습자들이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교수자는 학습자들에게 무조건 하라라고 맡겨놓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개입을 해서 그런 학습자들을 모아서 같이 문제 해결을 하고 개별 학습을 시키고 가르쳐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적극적인 개입, 조력자로서의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하셔서 그 문제중심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